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점으로 치닫던 국민의힘 혼란 상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오늘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가 절박한 만큼 자신의 문제로 당이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 개인 입장에선 실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인유한 혁신위가 처음으로 요구했던 희생의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당대표 선거를 주도했던 이른바 김장연대가 이번에는 반대로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셈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 세계의 냉혹함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 뉴스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고 김 대표 퇴진의 막전막후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종 혁신안을 보고받았던 지난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사직생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같은 날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입장을 밝히자 이틀간 두문불출하며 거취를 고심해왔습니다. 장 의원 불출마에 이은 김 대표의 사퇴로 이른바 김장연대는 이선으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해왔던 성일종 하태경 의원은 숭고한 헌신, 선당후사의 정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떠밀리듯 사퇴 의사를 밝힌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고 한 만큼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불과 넉 달 남겨둔 시점에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공천에 앞서 새 지도부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사퇴 발표만큼이나 깜짝 놀란 소식은 김 대표가 사퇴 발표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부터 갑자기 김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말을 한 것도 좀 이상하긴 했죠. 비슷한 일을 경험한 두 전직 대표의 동병상련이었는지 아니면 김 대표의 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였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건 오전 11시쯤입니다. 김 대표의 거취 파동이 일기 전 잡은 약속이었다는데 1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주제는 주로 김 대표의 거취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 본인이 굉장히 그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김 대표는 직접 글을 올려 자신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했고 단 한 번도 당을 탈당한 적 없는 골수 뿌리 당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두 사람이 만난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용단을 내린 건 높이 평가하지만 이 전 대표를 만난 건 큰 마이너스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김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경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단계적 전환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원희룡 장관과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윤재욱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진회의와 김 대표가 취소했던 최고위를 연이어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상 당대표 거리 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대표를 뽑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 이은 비대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험지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됩니다.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인유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이들 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수도권 출신 인사가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초 검토 대상에 올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또 검찰 출신이냐는 부정적 여론과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전제로 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여러 총선 준비들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쇄적으로 공천 관리 구성도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이달 내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최종 혁신안을 반영한 공천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김 대표는 사퇴에 앞서 공관위원장으로 황정근 윤리위원장을 유력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김 대표가 임명한 황 위원장은 김 대표를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사퇴로 공관위원장 인선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내에선 내부 사정과 공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김황식 전 총리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주 출범 예정이던 공관위 구성은 내년 초가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아주 최근까지의 여권 기류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 대표가 곧바로 사퇴 고민에 들어간 이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한 기자도 바빴죠. 김 대표가 사퇴 결심을 한 게 언제라고 합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는 대신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스케줄이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곧바로 대표직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직 사수로 맞서면서 이 내홍으로도 번졌습니다. 당내 민심이 돌아서면서 서둘러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퇴하고 울산 출마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선수를 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고 밀려서 사퇴하는 모양새가 된 거군요. 예, 여권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 이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고집하는 건 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대세였던 이 당내 기류가 급반전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울산 출마는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 김 대표가 당원으로 이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 견마지로하겠다고 한 말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백의종군, 그러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김 대표가 울산 출마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김 대표의 공언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 역시 울산 출마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비난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 대표가 이 공관위의 결정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 한 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김기현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인데 이럴 때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왜 만났을까요? 원래 이 오늘 약속은 이미 잡혀 있었던 거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거취 결단을 두고 이 고민하던 시기에 윤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만나서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자,
자, 오늘이 12월 13일이죠.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누가 이끌게 되는 겁니까? 당분간은 이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검토했었지만 이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하고요. 이 한동훈 장관 본인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나 인유한 전 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설은 사실은 저희가 기사를 가장 처음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분명히 했던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자, 민주당요. 이낙연 대표가 새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예, 이전 대표의 이 최측근 의원은 물론이고요. 이 비명계 의원들도 이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는 이전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끝까지 화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은 좀 없을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정치부 기자들 바쁘겠군요.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상황이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영입 인재로 당선된 초선 의원 2명이 후진적인 정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늘 하루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와 당 중진 의원들이 침묵하면서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홍성국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4명이 초선입니다. 친명계의 정치적 야욕에 실망했다며 당원 2천여 명이 무더기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최악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썩은 부패 정치를 단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당내에선 친명 지도부와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는가라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고,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오선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 불출마를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 지도부는 내년 초엔 본격적인 쇄신 분위기가 시작될 거란 입장이지만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쇄신 의지를 촉구하는 당내 압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부산을 찾아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은 최원국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이재명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같은 현안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고 흔들리는 여권 지지세의 틈새를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0, 30대가 중심인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피해 현장도 찾았습니다.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안 되었습니다. 연일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욕심대로라면 일당이 돼야 한다며 금태섭, 양향자 의원과의 연대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속칭 사쿠라 노선이라고 연일 비판했던 김민석 의원은 오늘도 자기 우물에 침을 뱉으면서 새 우물 장사하는 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친이낙연계인 이병훈 의원은 신당 창당에 참여할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찾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룸 시설까지 방문했는데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 공동 성명에선 반도체 동맹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현지에서 황선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 국왕이 온몸을 덮는 방진복에 위생장갑과 모자,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외국 정상 최초로 2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생산 장비가 만들어지는 클린룸을 둘러봤습니다. ASML은 삼성과 함께 내년 한국에 설립되는 R&D 센터에 1조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고, SK 하이닉스와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개발 MOU에 서명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게도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헤이그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마크 리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외교 산업의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과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반도체 동맹도 명시했습니다.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Our countries are now going to step up our cooperation in this field. 국가 간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건 한국과 네덜란드 모두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보다 긴밀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는 지난 2002년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을 이끈 히딩크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히딩크 감독을 큰 소리에 직접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찬장 분위기는 김충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은색 연미복에 나비 넥타이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과 나란히 서서 양국 인사들을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국빈 만찬의 시작을 알린 국왕은 네덜란드에 불고 있는 한국 돌풍을 소개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everywhere. There's K-pop on the radio, K-movies in the cinema, K-dramas on Netflix.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 장병 120여 명의 희생을 언급하며 화답했고, 중학생 시절인 1974년 월드컵 당시 오렌지 군단의 요한 크루이프에 열광했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 리그를 뛴 박지성을 언급한 데 이어 현재의 양국 인연을 상징하는 히딩크 감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당시 헤이그 특사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홍콩 ELS 투자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90대에게도 2천억 넘게 팔았는데 아시다시피 ELS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이자로 안전하게 돈을 굴리려던 고령층 고객에게 은행 측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은 짙어집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최근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후반의 어머니에게 A씨의 예금 관리를 맡겼는데 홍콩 ELS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워킹맘이라서 바빠가지고 은행 사실 갈 시간이 없어서 엄마한테 제 도장을 맡기기는 했지만 저는 예적금 위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딸한테 도움이 되고자. A씨의 어머니는 국가가 부도날 정도가 돼야 원금 손실이 난다는 은행 직원의 강력한 권유에 자신의 돈 4억 원과 A씨의 돈 4억 원을 대리 가입해 총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50% 넘게 손실이나 원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4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가입을 시키면서 저한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5대 시중은행이 60대 이상에게 판매한 홍콩 ELS 투자액은 6조 4,539억 원.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80대 이상에게 판 금액도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들이 고령층을 상대로 고위험 상품을 무리하게 영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손실이 확정되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전망인 가운데 홍콩 ELS 투자자들은 오는 1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이자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일부 중단됐죠. 그런데 이미 은행들은 고령층에 1조 원 이상을 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0대 A씨는 넉 달 전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고금리로 등골이 휘는데 만기가 길어 월 상환 부담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식구들이 다 걱정했었거든요. 50년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다 갚느냐.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령이지만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일금융권인데도 그렇게 길게 연세 많으셔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대출금을 무모하게 늘렸다는 비판에 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9월 말 나이 제한을 두거나 접수를 중단했지만 이미 8월 중순까지 4조 원을 넘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이 까마득합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50대 이상이 전체의 3분의 1인 1조 3천억 원가량을 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칙대로라면 50대 차주 3천여 명은 100살이 넘어서까지, 60대 2천여 명은 적어도 110살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신용등급이 모두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한 시중은행은 고령 저신용자 65명에게 대출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계부채는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50년 만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LTV 이내로는 지금까지 떨어진 본 적이 많이 없잖아요. 못 갚으면 자녀분들한테 이제 그만큼 넘어가는 거고요. 뒤늦게 드러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맹점이 부실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정당대회 매표 행위로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적시했는데 특히 차명폰을 이용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송영길 전 대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의원에게 6천만 원, 지역 본부장에게 650만 원어치 돈봉투를 각각 살포하는데 정점에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50여 쪽 영장에 이를 강조하며 매표 행위로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자금 8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사업가들이 기부한 7억 6천만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4월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먹사연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는데 검찰 핸드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차명폰을 쓰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한 정황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외곽 조직 후원금이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문제 안 될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자녀까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고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남녀가 탄 오토바이가 한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40분쯤 지난 뒤 남성 혼자 오토바이를 몰고 빠져나갑니다.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15살 중학생 A군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A군은 주먹을 휘두르고 가혹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신체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군은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한 것을 인정받으면 단기 5년 형량만 채운 뒤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재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군에게 항의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삶이 모두 무너졌고 생계난까지 겪고 있다며 절규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꾸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몇 번이라도 막 차라리 죽을 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피해 여성은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북한강 일대에는 수상 레저 업체가 몰려있죠. 그런데 한 업체가 국가 소유 하천을 메운 뒤에 철문을 달고 사우나 시설까지 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는 이 사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상 레저 업체들이 몰려있는 북한 강변입니다. 소하천과 만나는 지점에 삼각형 모양의 작은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년 전 위성사진에는 없었던 섬인데 흙과 시멘트로 물길을 막아 축구장 절반 크기의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국가가 소유하는 하천 부지지만 섬 일대에는 레저업체가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 있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철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식 사우나까지 지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땅 소유주인 환경부는 물론 관리 주체인 춘천시에 사용허가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이나 실개천 등은 물의 흐름이 바뀔 경우 홍수나 자연환경 파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환경청은 해당 시설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저는 나간 건 없고 시천시에서 따로 나간 건 없다고 하시네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불법 사항이 아닌가. 관리와 단속 책임이 있는 춘천시 역시 불법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제 판단을 한 상태고 법으로 외상은 된다. 법을 무시한 업체 측의 배짱 영업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맞물리면서 수상 레저 명소인 북한강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만 37개의 제품이 이런 꼼수 인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는 용량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2개 묶음으로 파는 CJ제일제당의 비엔나 소시지입니다. 1년 전만 해도 640g이었는데 가격을 살짝 내리면서 무게를 560g으로 줄였습니다. 10g당 가격을 8% 올린 셈입니다. 바프의 허니버터 아몬드는 130g에서 120g으로, 서울의 협동조합의 체다 치즈 제품은 300g에서 270g으로 줄였습니다. 이 중 바프 제품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70여 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내리면서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저항이 큰 가격 인상 대신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용량을 20% 줄인 풀무원 핫도그뿐 아니라 김, 캔맥주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만 봐서는 꼼수 인상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 알아서 좀 당황스럽고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용량을 보고 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좀 배신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포장지의 용량 변경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만약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팔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도 동남아 출신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모텔과 빵집이 대표적인데요. 인력난 때문에 벌금을 낼 각오로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다는 업주들을 송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모텔. 외국인 근로자들이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도 닦습니다. 34개의 객실 청소를 태국인 3명이 도맡고 있는데 모두 불법 체류자입니다. 저 지난 6월 달에 또 걸렸어요, 단속해서.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씩 700 물었어요. 모텔은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이 아니지만 인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저는 100번 걸려도 100번 씁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걸리면 또 벌금 물고 또 써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된 서울의 한 유명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엔 외국인 유학생이, 빵 제조실엔 중국인 4명이 일을 합니다. 이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1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텔 등 일부 숙박업에도 외국 인력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비해 인력난이 더 심한 모텔과 제과업 등은 제외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숙련된 외국 인력의 체류 기간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호소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결정되는데요. 3차례 연속 동결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 연준은 내년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까요? 시장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3.1%. 미국 CPI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둔화셉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물가 수치가 나오면서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이 유력해졌습니다. 미국 안팎의 뜨거운 관심은 과연 미 연준이 금리 인하의 단추를 언제 누를까 하는 겁니다. 우선 연준이 내년 상반기엔 긴축 기조에서 벗어날 거란 예측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물가가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2, 4분기 중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여전히 4%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 인상으로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수치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수위에 더 큰 의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국내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는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지난 여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5달 만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심리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는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황민지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32살 김지연 씨는 고교 시절 따돌림을 당해 6년을 방에서만 보냈습니다. 석 달 전 고립 은둔 청년을 돕는 민간센터에 나오면서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게임만 계속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을 안 나오다 보니까 밤낮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27살 오동엽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7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주로 방에서
혼자 술 마시고 그렇게 자고 그런 생활이 이어져 오다가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흔히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 은둔 청년은 54만 명에 이릅니다. 결국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한 뒤 첫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10명 중 8명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에 서울을 포함해 전국 4곳에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에 청년 미래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고립운동 전담 인력을 32명을 배치하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비용이 7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추가 지원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2차 전지는 새로운 석유로 불립니다. 배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초격차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2차 전지. 올해는 16조 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은 한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오른 뒤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별 순위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에 갈수록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에 맞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8조 원 이상을 투입해 2차 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융을 지원하여 2차 전지 유망 기업의 설비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특허 심사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대출과 보증, 보험도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는 3%의 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지원법도 마련됩니다. 2차 전지 핵심 자원인 음극재와 양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황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립화를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인허가, 애로 등을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고 정부는 중국발 공급망 교란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핵심 자원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장년의 분들은 12월이 되면 거리에서 흘러나오던 캐롤 소리가 그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연말 기분도 잘 나지 않습니다. 거리며 라디오에서 왜 캐롤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캐롤송이 나와서 듣기가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사라졌습니까? 네,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10년 전 2013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한 대형마트와 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였고 결국 대형마트 측이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대체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길래요? 네, 2018년 저작권 사용료 납부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카페나 주점의 경우 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즉 15평에서 30평 미만이면 저작권 사용료 등을 합쳐서 월 4,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 면적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데 최대 월 2만 원입니다. 예. 15평 미만인 소규모 매장은 면제되고 식당이나 옷가게, 화장품 가게도 제외입니다. 저작권료 때문에 캐롤을 많이 못 튼다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정 업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옷가게 등은 마음껏 캐롤을 트셔도 대부분 영업장은 사실 저작권법상 저작권 납부 의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금액도 그 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밖에서 들리도록 캐럴을 트는 이유는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인데 매장 안에서 틀자니 난방을 켠 채 문을 열어놔야 해서 정부 에너지 단속에 걸리고 밖에 스피커를 설치하자니 소음 규제가 걸립니다. 예. 현행법상 명동 같은 상업지역에서 낮에는 70데시벨, 밤에는 60에서 6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됩니다. 70데시벨이면 전화 벨소리 정도인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럴 소리가 사라진 게 저작권료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체부가 2019년 저작권료 없이 쓸 수 있는 공짜 캐럴을 공개했는데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캐럴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취향에 맞는 음악을 내려받아서 듣다 보니 밖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은 예풍경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일반 매장도 대상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캐럴을 자유롭게 틀 수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안 카페는 납부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도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크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외국 캐럴이라도 국내 관련 협회와 계약을 맺은 나라라면 동일하게 내야 하고 클래식 음악은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결국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시대의 변화로 봐야 되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내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침수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하마스 대원을 끌어내겠다는 건데 지하수 오염 같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질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변가에 중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있고 검은 배관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시설도 보이는데 미국의 한 매체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땅굴에 바닷물을 채워넣는 침수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밀 사항이라며 확인을 거절했지만 이미 작전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시티 북쪽 알샤티에서 최대 7개 펌프로 끌어올려진 바닷물은 약 1km 떨어진 땅굴 입구에 투입됩니다. 시간당 수백만 리터의 바닷물이 최대 30m 깊이의 땅굴을 채우게 됩니다. 500km에 달하는 하마스 터널을 채우는 데는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억류된 인질 130여 명의 승사 등 인도주의 문제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re is assertions being made that there's quite sure there are no hostages in any of these tunnels, but I don't know that for a fact. 바닷물이 얼마나 터널로 들어가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하수 오염과 기존의 정수시설, 토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198개의 나라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요. 아쉽게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이 산유국 등의 이견으로 명문화하지는 못해서 합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2주간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총회가 시작된 지 28년 만에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구촌 공동의 첫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Over the last 2 weeks, we have worked very hard to secure a better future for our people and our planet. 합의문의 핵심은 초안에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을 명시한 겁니다. 앞서 100여 개 회원국은 단계적 퇴출 표현을 넣자고 요구했지만 산유국들이 반대했고 난상 토론 끝에 멀어지는 전환이란 절충안이 채택됐습니다. This is a good sign and signal that the world is finally dealing with fossil fuels after almost 3 decades of refusing to deal with it. 다만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 더 강력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상온 초전도체 발견 소식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국내 학계가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4개월 동안 진위 여부를 검토했는데 해당 물질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석 위에 떠 있는 검은 물질. 펜으로 밀어봐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국내 연구진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 성질을 띠는 물질을 개발했다며 논문과 함께 공개한 영상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꿈의 물질이지만 현실에서는 구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국내 한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진위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국 4개월여 만에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한국초전도자원학회는 검증위원회를 꾸려 국내 8개 연구소에서 재현 실험을 진행했지만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인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은 나왔고요. 연구소 측에서 재료를 공급을 해주면 그걸 측정할 계획으로 좀 기다려오다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하면서 백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물질은 오히려 저항이 매우 큰 부도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해당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논문에 제시한 실험 방법은 사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정확한 구조를 합성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증위는 샘플을 받아 직접 검증하는 방식도 추진했지만 연구진이 끝내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성전에 헌금하는 부자들 사이에서 행색 초라한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가 지켜보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여인이 마지막 전인 동전 1잎으로 초파일 등을 마련해 부처에게 바쳤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에 모든 화려한 등이 꺼졌지만 여인이 바친 등 하나만은 오래도록 어둠을 밝혔죠.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의 창업자 로베르트 보쉬는 손이 컸답니다. 1차 대전 직후 자선한 돈만 1,000만 마르크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기계 아래 좁은 틈에 떨어진 동전 1잎을 애써 끄집어내 공장장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게 1마르크의 2년치 이자라네. 거상 강태원은 아끼고 아껴 모은 수백억 전 재산을 기부하며 오늘 밤 잠이 잘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엔 5원짜리 동전이 하수구에 빠지자 토관을 드러내고 맨홀까지 들어가 30분을 뒤졌다고 하죠. 시인이 구세군 자선 냄비에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던져 땡그랑 소리가 나면 자선이 하늘에 상달하는 소리라기에 기독교적 충만을 노래한 시인 김현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동전 한 푼 내 맑은 눈물로 씻어 내 마음에 빈 그릇에 담아드리나니 이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도 더욱 풍성하게 쓰이리니 큰 베푼만큼이나 작은 나눔도 소중합니다. 가진 여유 없어도 가난마저 쪼개는 청빈의 마음이니까요. 지난주 부산 모라 3동 행정복지센터의 70대 어르신이 이렇게 동전 봉지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지난 4년 매일같이 모은 28만 7,7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였답니다. TV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태백 상장동 센터에 60대 후반의 어르신이 LPG통을 메고 왔습니다. 위쪽에 동전 투입구를 뚫은 대형 저금통은 19만 원에 이르는 10원짜리 동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익명을 원한 기초수급자였죠. 지난 10월 천안에서는 70대 수급자가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7차례나 몰래 놓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많든 적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덜 입고 덜 먹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그리도 편할 수가 없다는 분들이죠. 옛말에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눔이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기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가 행복합니다.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황금보다 빛나는 동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 등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나 중부와 경북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 그 외 강원과 경기 남동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30에서 80mm가량이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으로는 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북부 산지로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눈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8도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0도, 창원과 여수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고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주의해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